띄워주세요. 재산 상속 후 불효자로 돌변한 아들에게 재산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여기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2003년 어머니는 아들에게 시가 20억 원 상당의 2층 단독주택을 물려주며 어머니가 아들한테 효도각서라는 걸 받았습니다. 효도각서.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의 태도는 돌변했는데요. 아들에게 크게 실망한 어머니가 나 따로 나가서 살겠다며 집을 팔아서 남은 돈으로 자신들이 살 새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등기를 다시 이전해달라고 어머니가 요구를 하자 아들이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엄마가 아파트가 왜 필요해요? 어디 법대로 마음대로 해보세요. 라면서 막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딸의 집으로 이사한 뒤에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기에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주면 안 된다니까. 야, 이거 어떨까요? 요즘에 효도각서라는 것도 저희 동치미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었고 재산 상속을 받고 나서 갑자기 불효자로 돌변한 아들에게 재산 다시 돌려내. 이거 꽤나 많이 본 기사인 것 같아요. 이게 중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처음 보는 일이 아니라 어디선가 다 들었던 받을 얘기인 수 것 있어. 같은데 못 받을 것 같은데. 못 받을 것 같나요? 중국에서는 똑같은 사건이 절대 못 있었는데 받는다? 아니야. 못 받는다? 중국에서는 없다? 이게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돌려주라고 했었어요. 중국 사건.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못 받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아, 돌려받을 수 있다. 제 생각에는 회수하는 게 감정상 당연히 옳은 일이나 법률적으로 안 되니까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역시 또 문제 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떤가요? 정답은 일단은 있다. 일단 근데 저희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사건은 정말 다행히 부양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잘 입증을 하고 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뭐 치매나 몸이 아프시다 보니까 성격도 좀 까다로워지고 막 옛날에는 우리 엄마가 안 그랬는데 요새는 이상해져서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님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못 살게 된 케이스도 발생을 하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각서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써져 있으면 입증이 또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데 일단 이 사건은 있다로 결론이 났는데요. 효도각서를 쓰실 때 가능하면 좀 구체적으로 써놓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동거를 하거나 뭐 월 부양료를 얼마를 주거나 뭐 이런 형태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함정은 뭐냐면 집을 줬는데 불효를 했어. 돌려받고 싶은데 집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미 다 날아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등기를 해놓는다거나 가압류를 해놓는다거나 이렇게 이제 조건부 계약을 쓰신 분들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등기를 돌려오니까 정말로 그 집에 대해서 꼭 다시 문제가 생기면 왜냐하면 부모님이 사실 집이 없는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불효자가 똑똑한 친구였으면 빨리 팔아서 현금화를 했어야 되는구나. 그걸 못했네. 그 나쁜 놈이. 아니 오늘 그런 팁을 드리는 시간이 아닌데 그런 팁을 꺼내시고 이상하게 흘러가네. 있다지만 약간 부모님들이 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메모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사건, 문장 화면으로 주세요. 재산 상속 유언장에 주소를 잘못 적은 경우 법적 효력이 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 내용이 문제가 되자 법원에 검인 신청을 낸 아들 A 씨의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대리인 없이 자필로 유언장을 남겼는데요. 아버지가 부인과 6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유언장에는 내 명으로 된 모든 재산을 아들 A에게만 상속한다. 고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던 곳의 정확한 주소는 뭐 1, 2, 3, 4, 5-6인데 유언장에는 그냥 1, 2, 3, 4, 5라고만 적혀 있다. 어떡해. 다시 뭐 6이 안 적혀 있다. 라고 주소가 잘못됐으므로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맞섰다는데요. 이게 없어요. 예, 이럴 경우는 과연 유언이
유효할까요? 없어요. 저 아는 분이 제 기억으로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유언장을 써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주소지인가 뭔가 하나 숫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남동생들이 형수한테 준 거 이거 잘못된 거야. 제정신이 아니니까 주소 잘못 썼겠지. 그래갖고 못 받게 됐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저건 못 받을 것 같지만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요. 판사도요. 법적으로 모든 거 따지지만 인간적인 면도 판사가 있어요. 이분이 쓸 때는 당연히 이걸 주려고 마음에 쓴 거지. 판사가 인간적으로.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는 이분이 예를 들어 얘한테 안 주려고 일부러 하나를 뺀 게 아니라 아유, 저런 이러면서. 아 이런 자, 이제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최홍림 씨랑 의견이 같은 경우가 여러 번인데요. 네, 이 사건은 있는 것으로. 제가 법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진짜로. 7년 근데 7년 했어. 7년.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이 사건은 이제 다시 6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조그맣게 네. 차이가 있는 건데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번지수로 우편물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맞아. 오편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 주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건강 상태도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자, 이것은 유효라고 판례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최홍림 씨가 의외로 리걸 마인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유언의 해석의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은 망인이 원하는 바를 그러니까 이루도록 해주라는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언은 원칙적으로 요건이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가능하면은 망자의 그 의사에 맞게 해석을 하자. 그래서 아마 이 다시 6 케이스는 그게 판례가 나온 아니 근데 거예요. 망자는 의지가 있었으나 상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뭐 이거 자료 보이면 다시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필 유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망인의 뜻이 자식들에서 왜곡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뭔가 유언을 좀 등기를 해놓거나 뭐 구청에 이렇게 등록해놓거나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필 유언장이나 이런 것들은 훼손되기가 조금 쉽잖아요. 복잡하다. 이럴 때 보면 없는 게 낫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다음 문장 화면을 주세요. 상속 못 받은 딸도 뒤늦게 발견한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아도 된다. 자, 상속 전부를 일남 사녀 중에 일남에게 물려준다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독차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어 아들은 아버지의 명의로 된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매각 대금 일부가 딸에게 배당되자 아버지의 유언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서 배당액을 삭제하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한테 전혀 못 가게 지가 싹 유언대로 까먹었다는 얘기죠? 자기가 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아버지에게 숨겨진 빚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빚은 아버지에게 12억 원 상당을 빌려줬다는 A 씨는 개인 재물. 어머니, 아들, 딸 등에게 법적 상속 비율만큼 채무금을 나눠서 내달라고 나한테 달라고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가족들이 빚을 나눠 갚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 대해 어머니와 아들은 승복했으나 받았으니까.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은 딸은 억울하다며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자, 이거 진짜 재산 이거는 아예 못 받게 소식까지 했었는데. 가식적으로 갚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너무 보세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자식이 안 받아도요. 내가 포기각서를 썼을 경우 나는 아버지 재산 안 받겠어 포기각서를 썼어. 그러면 안 갚아도 되지만 포기각서를 쓰지 않았잖아. 저분이 법적으로 법공부 분쟁을 열심히 했죠. 했는데 그렇지. 포기각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받지 않아도 이건 무조건 갚아야 돼. 자신감이 너무 넘치십니다. 이거 전문가인 줄 알았어. 예, 예. 최영림 씨가 또 맞춘다면 상속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전문가 관심 없다면서. 그러니까 예. 너무 다행이에요. 틀렸어요. 안 갚아도 근데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똑같이 나눠야 되고 채무도 똑같이 나눠야 되는 게 사실 원칙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유언으로 한쪽의 재산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판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상식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판결에서 뭐라고 논리를 만들었냐.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재산을 한쪽에 주고 한 사람은 채무만 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채무는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몰아주고 한 사람이 혼자 다 파산해버리면 그렇게 탈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채무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가져간 사람이 그리고 유언의 뜻도 아마 재산을 주면서 빚도 물려주겠다는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서 예,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야지 말이야. 현명하다. 근데 진짜 우리 웃기다. 남의 돈인데도 너무 몰입해가지고 반갑하도 된다니까. 우리가 박수를 치고. 너무 웃기다. 저 상황에서 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재산 문제로 하하호호 쉽게 하는 거는 모두가 잘 돼 있어도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원장님, 재산 문제로 좀 가족끼리 얼굴 이렇게 풀키지 않고 쌈박질 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마디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물론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만 그 재산을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돈은 돌지 않으면 썩어요. 그래서 나는 상속세하고 증여세 부분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세율이. 저는 사전 상속분의 세율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분들이 자녀한테 먼저 증여를 하면 그 자녀들은 젊기 때문에 소비를 하든 사업을 하든 좀 더 잘 돌 거라는 거죠. 수백억 자산을 가진 분들이 쥐고만 있어요. 그러면 돈은 유용하게 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돈이 좀 일찍, 왜냐면 90을 사시잖아요. 그럼 자녀가 70이에요. 상속 받아봐야 그분도 크게 쓸데 없어요. 또 줘야 한 60, 또 70 대신 자산가들이 30대 자식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증여가 되고 그러면 그럼 메리트를 줘야 증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 돼서 우리 사회가 젊은 세대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재산의 상속이든 증여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